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고발한다 본문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는 고발한다에 관한 영상을 봐서 내용을 대강 정리했던데 지금 조금 더 자세히 본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여러분 책으로는 123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자, 12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1870년 프랑스가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으로 시작을 해요. 이때 그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잘못된 재판을 지지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애국주의적 분위기의 사회가 이제 뒤덮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잠시만요. 애국주의적인 분위기는 국수주의적이라는 말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국주의적이다라는 말은 국수주의적이다. 그게 뭐냐? 자기네 나라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 남의 나라를 배척하는 거죠. 여기서는 특별히 또 유대인을 굉장히 미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이 그 프랑스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일들은 굉장히 그 시대적인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어, 나름 유대인은 이제 프랑스에서 받아줬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땅이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프랑스에서 살 수 있도록 바다는 줬어. 그렇지만 이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대신에 금융업계에 종사할 수 있게 해준 거야. 근데 유대인이 또 되게 머리가 좋잖아요. 전 세계 부의 몇 프로를 차지했다던데. 그러니까 인구수가 얼마 안 되지만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또 금융업으로 엄청난 성공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또 반감을 사게 됐죠, 오히려. 이런 분위기에서 1894년에 사건이 하나 일어났지. 그게 뭐냐? 유대인 장교 드레피스가 독일에, 그 적국인 나라에 기밀을 팔아넘겼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끌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적국이라 하면 이제 적으로 대하는 나라라고 해서 아까 앞에 독일이랑 싸웠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 나라에 기밀을 팔아넘겼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일본에 스파이 짓을 한 거지. 그러면은 얼마나 그 미움을 샀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은 안 했고 일단 그 미운 사람이 그거를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가 유죄 판결을 받고 장교직을 박탈당하면서 대서양 작은 섬에 종신, 죽을 때까지 유배가 됩니다. 이런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놓고 오히려 이건 사실이 너무 명백한 사실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그 당시에 미워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반유대주의적 언론과 여론은 이를 환영하죠. 1896년 육군 참모부에 부임한 정보 책임자 피카르 중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되게 정직한 인물이었어요. 피카르 중령. 진범 에스트라지 소령을 찾아내죠. 이따 본문에서 그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나올 텐데 그런데 찾아냈지만 오히려 튀니지로 전출당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불씨가 꺼지지 않고 또 퀘스테네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재심 청원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두 번째 재판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좀 밝혀졌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되냐? 두 번째에서도 역시 에스테라즈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여전히 드레피스에게 죄가 있다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이 판결로 프랑스 국론이 분열됐죠. 그러나 이걸 지지한 사람은 얼마 안 됐다라고 해. 정당한 그 정의를 지지한 사람이 얼마 안 됐죠. 에밀 졸라는 이거에 대해서 나는 고발한다라는 기고문을 써서 대통령에게 보냅니다. 근데 사실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신문이라는 형식상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는 형태였겠죠. 그래서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1870년도에 프랑스가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20여 년이 흐른 후에 드레피스라는 사람이 군사 재판에 회부가 됐어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유죄를 판결났습니다. 온전한 무죄인 이 인간에게. 프랑스에서 있었다고 하기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시민혁명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쵸? 제가 시민혁명을 언제인지 찾아봤는데
정확히 적어놓진 않았네. 미안해. 내가 좀 이따 다시 찾아봐 줄게. 그리고 에스테라지가 진범, 티니지가 전출 당했을 때에 이 인물은 누구이냐? 피카르 중령이 이렇게 했죠. 피카르 중령. 캐스트네르가 한 일은 뭔가? 한 일은 뭐였죠? 대심 청원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재심을 했는데도 여전히 무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작가인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를 기고했죠. 네, 됐죠? 그래서 123페이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124페이지 한번 넘어갑시다. 드디어 드레피스가 군사법정에 섰습니다. 이게 이제 기고문의 일부예요. 재판은 완전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적에게 국경을 열어 독일 황제를 노트르담 성당까지 안내한 반역자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 시시하며 재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고 했어. 자, 왜 노트르담 성당까지 안내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노트르담은 프랑스에서 가장 국가적으로 중시되는 어떤 성당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중심, 뭐 약간 상징적, 프랑스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성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열어준 것 마냥 그거보다 더하게 쉬쉬하며 재판을 했다. 그러면 즉 이렇게 비공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좀 비꼬고 있는 표현이죠. 그 정도로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것처럼 잘못한 것처럼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국민들은 대경실색한 채 온갖 풍문이 떠도는 이 무시무시한 배신 행위에 대해 수군거렸다. 배신 행위는 실제로 이루어졌나요?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누명을 쓴 거죠. 지금 드레피스가 누명을 쓴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게 기밀을 팔아넘겼다라는 내용입니다. 국민들은 대경실색한 채 온갖 풍문이 떠도는 이 무시무시한 배신 행위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여기까지. 물론 그들은 국가의 조치를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가혹한 형벌도 그들은 여기 프랑스 국민들을 말합니다.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부터 영원히 묶여 있기를 바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죄인이 이제 공개 군적 박탈식에 갈채를 보냈고 죄인이 해안을 씹으며 오욕의 바위에 영원히 묶여 있게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기를 바랬다라는 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자기들이 만든 죄인이 영원히 고통받기를 원했다라는 걸 보면서 프랑스 국민들이 어떤 잘못된 애국주의적 분위 속에 빠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방에서 조심조심 묻어야만 했던 그 말할 수 없는 것들, 전 유럽을 화염에 휩싸이게 할 수도 있다던 그 위험한 것들은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스스로 묻고 있어. 그러니까 서리법을 얘기하고 있지. 아니요,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방에는 오직 뒤파티 드클랑 소령이라는 사람의 기괴하고도 광기 어린 상상력만이 있었다. 이게 기괴하고 광기 어린 상상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죠. 기상천외한 삼류소설을 실화로 만들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날조했습니다. 위조했다라는 얘기죠. 군사법정에서 낭독된 기소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사실은 금방 드러납니다. 기소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옆에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다 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즉 공소장도 똑같은 표현인데요. 제가 설명을 하나 더 써줄게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자, 기소장, 즉 공소장이라는 말로 더 많이 쓰는데요. 검사가 어떤 사람에게,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해서 재판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호소한다라는 소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열어주세요.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그 기소장을 살펴보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광기 어린 상상력만 가득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드레피스에 대한 군사법정 개최와 드클랑 소령의 날조였습니다.
자, 본문 2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기소장의 내용이 좀 나와 있겠죠? 아,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기소장인지요. 이런 기소장으로 한 인간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의의 극치입니다. 저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기소장을 읽고 저 악마도에서 말도 안 되는 속죄를 강요당하고 있는 한 인간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반항의 외침을 내지르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장담합니다. 문장이 굉장히 긴데요. 한번 잘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처구니 없는 기소장이다라는 거는 이제 글쓴이의 생각을 단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이죠. 어처구니가 없다, 이 기소장이. 이 기소장이 만약에 정직한 사람이 이 기소장을 읽는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정직한 사람이 이 기소장을 읽게 된다면 네, 분노를 느끼게 되고 반항의 외침을 내지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분노를 내지르지 않을 수가 없고 반항의 외침을 내지르지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의 부정 표현을 썼는데 결국 얘기는 뭐냐면 이 불의의 극치인 기소장을 읽게 된다면 정직한 사람은 분노를 느끼고 반항의 외침을 내지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 것이냐라는 얘기죠. 그 내용은 드레피스가 수개국어를 구사한다는 것, 그다음에 그의 방에서 위험한 서류는 한 장도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거, 가끔 조상의 나라를 방문한다는 거, 근면한 거, 지식욕이 강한 거, 마음의 동요를 일으킨 거, 동요를 일으키지 않은 거, 이러한 내용들이 간첩행위의 증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혀 간첩행위와는 좀 상관없고 연결질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터무니없는 간첩행위를 열거하면서 얻는 효과는 뭘까요? 터무니없는 간첩행위가 유죄 이러면서 간첩행위 증거 1, 2, 3, 4를 나열했는데 이렇게 열거하면서 얻는 효과는 황당하고 타당하지 않은 이유임을 밝히면서 억울한 기소임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들이 너무나 황당하고 이토록 황당하고 타당하지 않은 이유인데 이것들을 열거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억울한 것임을 호소를 하고 있는 얘기인 거죠. 네, 표현법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그다음 내용을 한번 봅시다. 조금만 올릴게요. 기소 항목은 모두 이런 식으로 해서 14가지나 되었어. 그런데 이렇게 심증적인 거, 그가 그의 나라를 방문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떠한 행위의 증거도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증거다운 증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명세서였다라는 거야. 이 하나의 증거라도 조금 확실했다면 믿어봄직할 텐데 그러나 이것 또한 그닥 믿어봄직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명세서의 필적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의 의견이 모두가 다 이 사람이 드레피스가 한 짓이다라고 밝혀지지 못했고 이 중에서 참모본부 의도대로 결론 내리지 않았다. 즉 이건 드레피스가 아니에요라고 말한 사람이겠죠. 이란 사람한테는 험악한 처우가 내려졌다라는 거를 봐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즉 필적 전문가들에게 대해서 어떤 부당한 압박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거겠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필적 전문가들에 대한 참모본부의 압박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죠? 법정에는 23명의 장교가 있었어. 이들은 증언을 하는데 이들 모두가 드레피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거는 아니란 점이 분명하대. 드레피스에게 불리하든 덜 불리하든 유리하든 뭘 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속 자체가 국방부 소속이었다는 거야. 니네 다 한 통속, 한 식구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집 우리 집 나누면 우리 집 애랑 너네 집 애랑 싸웠어. 근데 증인이 우리 집에는 한 명도 없고 다 너네 집인 거야. 그러면 이 증인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좀 공신력이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 밑줄을 긋고 한번 써보자면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들 모두가 국방부 소속이다. 즉 증인의 성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죠. 너무 억울한 일인 거잖아. 그치? 모두가 한통속인 가족 재판이었던 셈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모본부가 재판을 원했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막 두 번째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시 이러한 불합리한 조건들로 인해서 드레피스의 재판이 내렸는데 이 재판이 오판인 근거들에 대해서 밝혔다. 두 번째 판결 역시 드레피스에게 누명을 씌우도록 하고 끝난 재판이었다. 넘어갈게요. 음, 명세서가 유일한 물증이었지만 필적 전문가들조차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군법회의 재판관들이 당연히 무죄 판결을 내릴 거라는 소문이 돌았고 참모본부가 그래서 좀 긴장을 했겠죠. 유죄 선고를 정당하게 이번에는 한 장의 기밀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그때부터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 기밀 서류 또한 믿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기밀이라는 거는 외부에 드러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비밀 서류인데 이 기밀 서류의 내용이 어땠나요? 우리가 경배해야 할 이 기밀 서류, 볼 수도 없는 전지전능한 굉장히 뭔가 반어법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기밀 서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사실은 이렇지 않거든. 사실은 경배해야 될 정도도 아니고 사실은 전지전능하다는 신 같은 표현은 약간 오버하는 표현이잖아. 이런 것들을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부당함, 그만큼 부당하다라는 거를 비판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이게 문어체적인 글 표현으로는 비판하는 거였고요. 구어체적인 표현으로 쓰자면 좀 비꼬는 거예요. 그래, 너가 그렇게 잘났지? 막 이런 식으로 비꼬고 있는 거죠. 저는 그 기밀 서류의 내용을 온몸으로 부인합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사람입니다. 이 조작된 서류가 얼마나 또 그 순간에 만들어진 그 서류가 얼마나 또 치밀했겠어요. 그 내용을 보자면 이렇대요. 여자들 이름으로 오간 이 서류.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자들 이름으로 오갔고, 심지어 그 편지 내용 중에 드레피스라고 쓴 것도 아니고 D라고 쓰여 있었는데, D라고 해서 다 드레피스일 수는 없잖아. 그치? 뭐 J라고 해서 다 정은송이야? 그건 아닌 것처럼. 그 이니셜 하나로 그자가 디레피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편지가 선전포고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 그런데 심지어 이런 아무 내용도 아닌 편지를 사람들한테는 공개도 못하겠다라는 거야. 즉 이게 뭔가 기밀 서류가 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비상식적인 일이다. 기밀 서류가 될 만한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쵸? 여자들 이름으로 오갔다라는 거. D라는 이니셜로 불리는 자가 등장한다는 거. 그런데 또한 이것이 공개할 수도 없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좀 뭔가 믿음직스럽지 못한 그런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다니 정말 가증스럽고 파렴치한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국민 감정 뒤에 몸을 숨긴 채 무사람들의 가슴을 동요시키고 정신을 왜곡하고 입을 막고 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큰 국민 범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 자, 거짓말을 늘어놓는다는 점에서 드레피스의 유죄를 주장하는 군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었을까요? 다시 거짓말을 늘어놓는다는 점에서 드레피스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는 군부를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는데 그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가증스럽고 파렴치한 인간들이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죠. 그동안에는 뭐 우리가 경배할 서류니 이게 말이 되니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꼬면서 돌려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민범죄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민범죄는 이제 공공의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교묘하게 보면은 국민 감정 뒤에 숨었다라고 하면서 군부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동조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을 직접 비난할 수가 없잖아. 국민 여론에 안 좋으니까 당연히 너네들을 속이는 군부가 나쁜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요. 이제 대통령에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각하,
바로 이렇게 해서 사법적 오판이 저질러졌습니다. 게다가 드레피스의 도덕성, 부유와 환경, 범죄 동기 부재 이런 것들은 드레피스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거든요. 돈이 많고 도덕적인 인간이고 가장 중요한 건 범죄에서 범죄 동기가 없다라는 사실인데 왜 그가 무죄가 아닐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을까요? 라고 묻는 거죠. 이 끝없는 무죄의 외침은 그가 디파티 드클랑 소령에 기발한 상상력, 그를 둘러싼 종교적 환경, 우리 시대의 불명예인 더러운 유대인 사냥 등의 희생자였음을 더욱 확신하게 합니다. 이 지금 뒤에 말한 거 있지? 이러한 거, 소령의 기발한 상상력, 종교적 환경, 불명예인 더러운 유대인 사냥 이런 것들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어떤 이유와 사회적 배경이었음을 밝히고 있죠. 네, 여기다 보십시오. 앞부분은 무죄를 주장하는 거. 그 다음에 뒷부분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3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 3의 내용 한번 봅시다. 이제 에스테라지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에스테라지 사건으로 전환이 됐어. 얘가 유죄임이 확실해지면 당연히 종속적으로 드루피스가 무죄임이 밝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테라지 사건이 유죄인 거를 판결을 나야겠죠. 그지? 드레피스 사건은 이미 3년이 지났고요. 그동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양심적인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안을 느꼈다. 제가 여기서 쉐레르 캐스트네르 씨의 의심과 확신의 연대기를 작성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이 뭔가 의심을 갖고 드레피스 청원 운동에 대해서 준비해왔던 것 같아요. 다만 그가 이 사건을 탐구하는 동안 참모본부에서 일어난 주요 돌발 사태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만은 두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재심청원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 주요 돌발 사태 뭘까? 그건 바로 피카르 중령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샹데르 대령이라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정보국장직을 피카르 중령이 맡았죠. 직무 수행을 하고 있던 이 피카르 중령은 어느 날 외국 대사관 요원이 에스테라지 소령에게 보낸 정보 엽서 한 통을 수중에 넣게 됐습니다. 영상에는 계속해서 이런 유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를 피카르가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 부분이 조금 생략이 되고 이제 이 내용이 나왔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에스테라지가 진범임을 알게 되었대.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그의 최소한의 의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연히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거는 아니었어. 그가 상관들의 의도를 넘어서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뭔가 처음부터 에스테라지가 범인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의심해서 벌인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했죠? 네. 그는 상관들의 의도를 넘어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는 즉각 자신의 의심을 직속상관인 공스 장군에게 보고했고 그 다음 부하 데프르 장군, 그 다음 메르시에 장군에 이어 국방부 장관이 된 비요 장군에게 보고했습니다. 자, 공스, 부하데프르, 메르시에 막 계속해서 그 단계적인 이름이 보고되고 있죠. 기고문에서. 이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라는 거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잘못한 사람은 누구냐? 비호 장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사람들의 입에 수없이 오르내린 그 유명한 피카르 문서는 실은 비호 문서다라고 책임을 누구한테 지워졌나요? 비호한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문서는 장관을 위해 부하가 작성한 문서이고 지금도 틀림없이 국방부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비호가 사실은 가장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보고서를 받은 사람 중에 가장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의 결정권이 가장 컸다라는 거야. 처음부터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은 아닐지라도 어, 이 문서를 받았으면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 비호였기 때문에 피카르 문서가 아니라 비호 문서라고 불러야 된다. 그만한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조사는 1896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조사 결과 공수 장군이 에스테라지의 유죄를 확신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부하데프르 장군과 비오 장군이 명세서의 작성자가 에스테라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테라지라는 거를 명백하게 다 알았다라는 거야. 그 조사가 명백히 입증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어요. 왜냐면 에스테라지 유죄 선고는 필연적으로 드레피스 사건의 재심을 초래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참모본부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밝혀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 여기까지는 진실을 밝혀낸 피카르 중령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밝혀냈지만 바로 수정하지를 못했죠. 잠시 고뇌에 찬 심리적 혼란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비오 장군은 드레피스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십시오. 몹시 깨끗한 채로 강간식에 취임했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여론에 대한 공포 때문에 또 부하데프르, 공스, 부하 장군, 참모본부 전체를 시킬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이거는 꼭 그 사람이 그랬다라고 밝힌 게 아니고 지금 에밀 졸라가 생각하기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비오가 진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한 추측이죠. 그렇게 하지 못했다. 어찌됐건 간에 그는 진실을 밝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갈등하면서 결국은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다라는 얘기죠. 책임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책임은 커져만 갔고 다른 사람들의 책임까지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만큼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유죄인데 왜냐하면 그 자신의 정의를 구현해야 할 책임자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쵸? 가장 나쁜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똑같이 진실을 은폐했지만 가장 높은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비오 장군, 부하데프르 장군, 공수 장군, 드레피스가 무죄라는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났건만 그들은 여전히 그 무시무시한 진실을 숨기는데 급급합니다. 여기까지 국방부 책임자들은 진실을 숨기기에 급급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해볼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글쓴이는 드레피스가 진범이 아니라 에스테라즈가 진범임을 알게 된 피카르 중령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상관에게 건의를 했으나 오히려 튀니지로 강제 전출된 일을 언급하면서 군 당국이 진실을 은폐하였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인물들과 군 당국, 군사 법정까지. 그쵸. 군 당국이 먼저 진실을 은폐했고 군사 법정도 이걸 덮어줬죠. 그래서 고발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맺은 말. 위에 고발을 함으로써 저는 1881년 7월 29일 제정된 언론법 30조 및 31조에 따라 명예훼손 행위로 기소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얘들아, 가끔은 사실을 말해도 사실만이 명예훼손 행위가 될 때가 있다. 그런 그 예시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어떤 반에서는 들어줬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실을 말해도 그게 진실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명예훼손 행위가 될 수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사법정이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군사법정이 이렇게 오판을 했습니다라고 고발하는 순간 이미지의 손상을 입는 거야.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그럼 명예훼손 행위가 될 수 있죠. 만약에 그 고발자가 말한 것이 진실이었어. 그러면 유죄 판결이 나겠지만 진실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 행위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저의 행위는 순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내가 그런데 이런 처벌을 받을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할 거야.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굉장히 자발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고발한 사람들에 관한 한 저는 그들을 알지 못하면서 나는 그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야. 개인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어떤 뜻이니?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들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어떤 개인적 원한이나 증오를 품고 있지도 않아. 그들은 제게 사회 악의 표본.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고발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악의 행동을 했기 때문이야.
아까 뭐라고 했지? 공민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리고 오늘 저의 행위는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앞당기기 위한 혁명적 수단일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발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밝혀져서 해결될 거라고 믿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방아쇠를 탁 당기면 이 폭발력으로 어떤 사회 정의가 구현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아주 내 행위는 작은 일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멋있죠? 저는 그토록 큰 고통을 겪은 인류, 바야흐로 행복 추구의 권리를 지닌 인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의 열정, 즉 진실의 빛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의 불타는 항의는 저의 영혼의 외침일 뿐입니다. 부디 저를 중재재판소로 소환하여 푸른 하늘 아래 조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해도 상관없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상관없으니까 나를 좀 조사해줘. 나의 진실임을 밝혀줄게. 즉 우리가 읽기 전에 했던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랑 굉장히 겹치죠. 불의를 보았을 때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저항하겠다라는 저항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발을 하게 된 글쓴이의 의도와 정당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네, 제가 본문에 설명된 위주로 해서 정리된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못 본 것이 있다면은 제가 이제 수업이 이제 녹화 분이기 때문에 끝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